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훌륭한 책도 쓰시고 시장에 많은 조언을 해주러 나오셨는데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이렇게 하시죠. 아니 뭐 수출이 잘 된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실적 이렇게 좋은데 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가? 왜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뭐 미국이 7번 올리면 미국이 7번 8번 올리면 우리는 이제 미리 3번 올렸으니까 그래도 또 속도는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네.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7번 올린다는데 우리나라가 2번만 올려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좀 길게 보다 네.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실은 미국은 물가 상승률 지금 이번에 나온 게 8.5%만 이렇게 나오죠. 네.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 4%. 네, 4.3? 예, 거꾸로 난리가 안 하죠. 네.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요. 우리는 실은 양적완화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랑 단순 비교하는 건 실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다가 우리 경기,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거의 이제 스태그 상황들이죠. 저기 미국이나 유럽들 같은 경우 보면은 성장은 엄청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올랐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금 다가올 거를 그 금리는 채권 시장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대학살이 지금 이미 났다. 그래서 주가로 치면은 네. 우리 뭐 코로나 때 이럴 때 막 1,500포인트 막 떨어졌을 때 이제 주식하시는 분 이제 사자하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사자 4개 나오는데요. 2년 동안 사자가 없었어요. 그죠? 코로나 때 2020년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그다음에 작년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이럴 때는 다 깨지죠. 그리고 올해 지금 3, 4월 초까지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다 깨져서 아마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을 거고요. 제가 차트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채권저 한국 국채 작년에 마이너스 2.5% 정도 손실이었는데 올해 지금 마이너스 7%. 자, 안전자산인 국채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내가 저기 투자했던 돈을 안전하게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도. 네. 자, 회사채 그나마 좀 괜찮아서 마이너스 2.8. 미국 채권도 거의 마이너스 7.7. 자,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네. 애플, 구글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너스 10%.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으로 치면 이제 1,500포인트 뭐 1,400포인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진짜 확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죠. 그때처럼 될 거냐 아니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70년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주식이랑 비교를 잠깐 하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뭐 3년물 국고채 3년짜리 3% 나오면 채권 사는 게 저희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속 편하게. 저기 10년 전쯤인가요? 그 우리나라 30년 국채가 5%였어요. 그때 막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걸 팔아야 돼, 이거 괜찮은 거야, 막 그랬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금리가 막 급등해도 30년은 잘 안 움직여요. 아직도 3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5%를 사서 10년 동안 5%가 없죠. 자, 지금 10년물 국채를 우리 개인들이 한번 보자면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그 10년물 국채가 3%를 몇 번이나 볼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1.7%로 2%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여러 자산 투자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자산으로 매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산 배분의 기본인 채권을 뭐 한 3, 40 또는 뭐 주식을 뭐 한 5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비정상인 상황. 그래서 채권을 담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네. 너무 낮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아무도 채권을 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아마 2분기 보십시오. 아마 이런 압박이 저 2분기 4월, 5월, 6월에 아주 강할 겁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메리트 더 높아지죠. 예. 그때 이제 담기 시작하게 된다면 자산 배분의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막 새롭게 막 주식 팔아서 채권으로 다 가자 막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정상적인 자산 투자를 배분해가면서 하는 상황으로 왔다. 그다음에 그 시작은 2분기가 학살 날 때 투자를 시작하는 이 2분기가 좋은 타이밍의 시작이 진입의 시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 상황이 조금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주식도 작살이 났고 채권도 같이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이랑 주식이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채권이랑 주식이랑 같이 작살이 났지만 결국은 채권은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올라갈 거고 다 선반영해서 주식은 별로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주식 시장은 일단 그 어닝이 이제 수익이 우리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앞에서 방송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네.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닥쳐서 매출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원가 부담 무지하게 높아졌고 네. 임금과 원자재와 자 그렇다면은 어닝이 예상보다 잘 안 나오잖아요. 요게 아마 올해 정도 또는 내년 정도까지 그래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옛날보다 크지 않으면 기대 수익률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고 이거 해봤자 뭐 5% 또는 뭐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뭐하러 주식해요? 한 5% 6% 이렇게 나오는 회사 채권을 하는 게 낫지.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우리 기업들하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가고 하다 보면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이 좋은 수익을 내니까 투자를 막 하자 싸다고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상황은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쯤에 닥칠 상황은 경기가 과연 꺾일 거냐 완전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잘 줄을 타가지고 좀 버티면서 갈 거냐 정도지 경기가 무지하게 좋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브라이트하니까 주식 투자하자 이런 상황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상황 물론 이제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미국이 빅스텝 지금 컨센서스 빅스텝 3번에 추가 금리 인상 2번 3번 네. 이 간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 어제 컨센보다 조금 물가가 덜 나왔다고 해서 그 스텝을 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전망을 하고 거기 틀에서 한국을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미국 쪽 시장은 여기가 좀 한 올 초인가요? 그 전망했던 거를 약간 좀 건드려 본 건데요. 작년 말 올 초쯤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4분기가 6.9%였고 1분기가 이제 CPI 7% 정도 될 거고 아마 2분기부터는 이제 좀 내려갈 거다라는 게 좀 나쁘게 본 사람들의 전망이었고 그다음에 컨센은 한 6%, 5.6 이렇게 내려올 거다. 네. 2.6으로 그다음에 좀 나이브하게 보신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건 전쟁 전이죠? 전쟁 전입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이걸 끌어올렸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나쁘게 본 사람들 정도의 수준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올해 말 되면은 한 4% 수준에서 위아래로 요렇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내년에는 한 3%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것 같은데 요번에 그 8.5% 쳤던 그 물가 상승률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 1분기 정도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점이 조금 지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4월 데이터도 글쎄요 8.5% 수준일지 좀 어떻게 자꾸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로 좀 지연은 됐어도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서서히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채권 투자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고점 치고 내려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틀릴 수 있을 만한 생각이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엄청난 거죠. 네. 70년대 같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점프업을 하는 거죠. 10% 이상 넘어가는. 자, 이런 분들은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자, 이러면서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고점 치고 내려온다 하는 분들은 그러면 요 근처가 이제 고점이니까 아마 금리 인상은 이제 미국 한 번 올렸고 앞으로 빅스텝 뭐 3번에 뭐 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장 금리는 이미 작년부터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 금리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가를 한꺼번에 반영을 해왔고 추가로 반영되는 것들은 이제 2분기에 4월, 5월, 6월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그 빅스텝 한 뭐 3번, 4번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아마도 이 초반에 그게 계획이 나왔을 때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2.8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요. 3%를 칠지 뭐 그 밑에서 끝날지 이거는 쉽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한 오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이제 70년대 같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온 분석을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가 지금 가장 핫하죠. 그때랑 비슷한 게 뭐고 다른 게 뭐고 이렇게 분석을 아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여쭤보고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3월 이제 의사록 나오면서 FOMC 의사록 나오면서 금리가 확 튀어 올랐잖아요.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 2년물 선반영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그거 맞아. 근데 갑자기 의사록 나오기 전에 브레이너드 이사 이야기 나오고 의사록 나오고 한 단계 더 이제 장기물이 뛰어 올랐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2년물에 다 반영을 시켰는데 QT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몰랐었던 것들이 새로 의사록을 통해서 나오면서 장기물이 뭐 튀어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직은 QT에 대해서 시장 금리가 다 반영을 안 한 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와 달리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반대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여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빅스텝 뭐 3번의 뭐 추가금리 이 정도에 그치고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QT를 아주 많이 활용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네네. 경기 상황이나 그 물가 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 의사록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다 반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멘트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MBS를 뭐 진짜 매도하겠다는 등의 네. 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뭐 컨트롤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영은 일단 어느 정도 시작은 했다. 근데 좀 더 명쾌해지고 명확해진 시점은 5월 FOMC를 가봐야 나올 거고 그리고 또 6월 이렇게 좀 지나보면서 시장과의 그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더니 확 너무 놀라더라. 그러면 진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5월, 6월 아마 그쯤에서는 최대한 선 반영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쭉 이렇게 있으면요. 초반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서 초반에 잡으려고 해서 그 영향을 후반에는 지켜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올릴 거야. 나중에 한 9월, 10월 올리는 거는 큰 실은 이벤트는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지금부터 빅스텝이야. 그다음에 QT도 이제 5월부터 뭐 얼마씩 좀 더 많이 이제는 매도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한꺼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 5, 6 정도 뭐 길면 한 7, 8까지 가겠지만 그때가 금리 상승 압력에 집중되는 시점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반기를 지켜보고 특히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옛날하고 달리 이제 그 중간 선거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하죠. 그때까지 지켜보고 끝나고 나서 아 이렇게 했는데 잘 잡혔어. 오케이. 그러면 좀 속도를 완화할 수도 있겠고 주식시장 좋아하겠죠. 근데도 안 잡혔어. 그러면 좀 더 할까? 그러면 금리로 할까? QT로 할까? 또 결정하겠죠. 이런 거를 아마 우리 연말에 각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할 때 그때쯤입니다. 11월, 12월이니까 그때쯤 자 이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유지되거나 내려갈까인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 금리는 연말에 되면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비구로 간다 그러면은 70년대 같은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올라가 봤자 뭐 한 25bp 또는 50bp 내에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4, 5, 6이라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란 시점이 채권에 대한 자산을 늘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진입하기 좋은 그런 시점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까 채권 투자하자 뭐 이런 자산 드린 겁니다. 차원에서. 네. 기선제압하러 들어가서 이제 기대 인플레만 어쨌든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됐을 때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3년물짜리를 그냥 지금 사면 2분기에 계속 사면 뭐 만기도 짧고 하니까 그렇게 읽는 게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그것도 합니다.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긴 것도 만기 긴 게 이제 만약에 저희들은 내년쯤에는 이제 침체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 금리가 다시 쭉 빠지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긴 거를 내려갈 때는 좋죠.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년짜리 정도가 채권은 지금 크게 먹어야죠. 네. 근데 지금의 전망을 흔들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연준이라든가 저희가 예상하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변수, 대외 변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 변수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1970년대랑 유사한 식의 아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때 아마 그 물가 상승이 한 15%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는 모릅니다. 그때 안 태어난 세대여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저 석유 2차 파동 겪은 2차 반응 겪으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 지금 거의 금융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단 그때 일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요번에 이 책도 그렇고 실은 이제 이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경험했던 뭐 20년, 30년 여기랑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 초기에 나왔던 전부 다 이건 사스야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거를 비교를 잘 안 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에 자꾸 그치려고 하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2008년에 네. 금융위기 때죠. 그때 제가 증권인상을 받았는데 최연소로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때 본인 자랑 좀 타임입니까? 하고 네. 네. 그때 제가 IMF 전망이 3천억 정도 그 충격이었는데 서프라임으로 제가 9천억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다가 잘릴 뻔했는데 2008년 2월 리포트에 네. 그런데 그리고 욕 먹다가 한 2달 뒤에 IMF가 수정 경제 전망에서 1조 달러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2달 빨랐죠. 거 봐라.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실은 버냉키, 옐런, 그다음에 유명한 월가의 구루들과 국내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89년, 90년에 있었던 미국의 SLN 사태랑 비교했거든요. 20, 30년 만에. 그런데 저는 대공황 때 케이스를 써서 부도율과 회수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매크로의 문제가 아니라 뱅킹의 문제였거든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하나로 합쳐 있다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찢었던 게 이제 한 60년 갔다가 다시 붙이면서 생겼던 문제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있었던 한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70년대 경험이 없는데 네네. 실은 50년 전 이때가 가장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를 아주 면밀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단순한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경제 분석이 아니라 정치 경제 분석 또는 지정학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도 실은 이 변수를 연준의 어떤 이 전망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다 어긋나게 만든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쵸. 시작된 지정학이죠. 네. 그래서 실은 책이 그 내용을 그 정치 경제와 내부 정치, 그다음에 국제 정치와
그 연결시키는 정치 철학, 이 생각의 차이를 담은 그런 내용을 좀 담았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벤트 들어가 볼까요? 이벤트부터 이게 땅, 돈, 힘입니다. 정치, 경제와 지정학으로 배우는 금융투자 이야기. 사실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하면 경제학자들이 돈을 다 벌었겠죠. 그렇죠. 네.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관세 매기면 그거 안 돼, 못 할 거야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랑 투닥투닥 했었잖아요, 러시아랑. 1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방송이나 여기서도 전쟁이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사단이 벌어지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뒤엉켰잖아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책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그동안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책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놓쳤나 연준이든 우리가 전망할 때 일단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돈바스만 어떻게 좀 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전면 침공을 해서 놀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무력했나?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거는요. 진짜 놀란 거는 바이든 또는 유럽연합이 이렇게 초강력 제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자, 이거는 푸틴도 몰랐을 겁니다. 아까 저기 박 팀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는 실은 좀 그냥 좀 간단한 차원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높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이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네. 평화회담은 잘 될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조금 이 두 번째가 더 위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그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인 시점이 전쟁을 한 날이 아니에요. 전쟁한 날이 아니었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이 아니고 바이든과 유럽연합이 스위프트 제재부터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같은 초강력 제재를 했던 월요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회담과 전쟁이 뭐 5월 9일에 끝날까 말까 요거보다는 전쟁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제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제재가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제재는 어떻게 해요? 철회될까요? 전쟁 끝나면? 아니면 심화될까요? 저는 제재는 안 풀어주지 않을까요? 안 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 잔인한 전쟁에 책임을 규명해야죠. 그러죠?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든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그 고립화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금 걸리니까 지금 다 못하죠. 올해 말 내년 가면 갈수록 더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다 하려고 하고 다 이제 준비를 몇 년에 걸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그래서 시장의 논란 이유는 설마 했던 문제가 터졌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제재가 더 심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야, 이거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식량은 어떻게 되고 자,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금 2월부터 말부터 3월 뭐 지금 4월은 좀 덜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있어서 지금 물가에 대한 그 전망치가 빅업 완전 스텝업이 됐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스택으로 전부 다 전망을 바꾸고 아까 금리도 그래서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들이 실은 여기 있었고 이 이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언제 끝나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재가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 작년 연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봐야죠. 그런 접근이 바로 요 경제가 책에, 네. 정치 경제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2분기 채권 사면 안 되겠는데. 아니요. 그래서 그게 네. 지금 2월 말 3월부터 계속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4, 5 이렇게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쓴 거는 실은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론은 제가 석사 전공이 정치 철학과 국제정치 경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 중에서 저 같은 전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특히 석사에서 학부는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다가 이제 일은 실용평가사부터 해가지고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한 25년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글로벌 투자하는데 실은 제 그 석사 전공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박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은 한 3, 40년 동안은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지정학적인 뭐 이런 것들도 경제를 훼손시키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거를 못하게 했어요. 네. 이게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일하고 배우고 하는 동안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굳어져 있던 건데요. 아니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줄 알면서도 지금 바이든과 유럽연합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제재를.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 싸움들이 그 경제 논리도 있지만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국제정치적인 이런 논리들이 우위에 가서 이런 사건들이 몇 번씩 더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만의 문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국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에너지 패권 얘기하다가 네. 푸틴의 침략 야욕 막 얘기하다가 지금도 명쾌하지 않죠. 자, 그래서 국제 정치학의 이제 그 하나의 또 흐름인데요. 우리는 달라. 우리만의 특수한 어떤 문화들이 있어. 자,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럽과 다른 어떤 특수하고 아주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니네끼리 서유럽 문화, 자유민주주의와 뭐 네네. 인권 이런 것들은 너네 문화. 러시아는 특히 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유럽과 좀 다른 독특한 이 그리스 정교의 정통 때문에 동방 정교의 전통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되게 공동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동성애고 뭐고 다. 대통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암살시켜? 자,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서유럽은 그래서 자, 이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라시아는 유라시아끼리 뭐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CIS들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다른 유라시아 연합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름의 발전을 가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옛날에 소련 아닌가요? 아니요. 소련과 다르죠. 소련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간 거였고 여기는 러시아 이쪽 그 지방의 이쪽 사람 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라고 하죠. 이쪽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이거를 91년쯤에 예견한 사람이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들어보셨죠?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탈냉전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우리 보편적으로 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역사의 종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하고 뭐 이런 얘기 승리했다고 하는 건데 사무엘 헌팅턴은 같은 국제정치학자인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과연 서구의 이 문화 이게는 보편적인 것이냐? 다른 문화권이 그걸 정말 받아들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권, 그게 중국도 그렇고요. 이슬람 또는 그 이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죠. 해서 이 문화들의 충돌이 앞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문화권의 충돌이 심각하게 전개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 다음에 터졌던 이슈가 이슬람과
이 서구 문명과의 전쟁이었던 9.11과 뭐 이라크전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미국이 너무 쓸데없는 국력을 속명했었고요. 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과뿐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전쟁도 중국과의 갈등도 실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너무 경제 중심적으로 야, 저 솔직히 저기 뉴욕의 무슨 월가의 음모야 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이런 전쟁 저 지정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경제로만 바라보면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상한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가장 연구 많이 된 것들이 외교학, 정치 외교학 또는 국제 정치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 투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무시하고 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자, 센터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끼어들 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뭐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경제나 뭐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적인 현상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최근에는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책이라고는 경제 서적, 뭐 요즘 뭐 주식 서적 이런 것뿐이 안 읽었는데 약간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역사나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주식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리서치에서 한 3, 40년 동안 계속 경제 분석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렇게 하고 가끔씩 지정학적인 게 나오면은 뭐 바이 찬스 별로 안 중요했으니까 네. 또는 잘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네.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부터는 지금 경제라는 그물망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옛날에 90%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 다른 그물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정치 경제, 국제 정치학 또는 정치 철학 이런 식의 접근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해서 이걸로 설명을 하고 이제는 이걸로 예측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어떻게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91년에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어떤 트리거가 왜 지금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정치 경제보다 정치 지정학적으로 이제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기도 관점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예측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는 네네. 사람이 하는 거라서 뭐 예측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요 1930년대까지가 우리가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주의였죠. 네. 그 다음에 30년부터 70년 후반까지가 정부 중심의 케인지안. 내가 국가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래서 아까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엄청난 스태그는 실은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에서 시작된 정부 실패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인플레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이때는 실은 신자유주의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고용과 성장이 중요하고 인플레는 나중이야 였는데 이제는 고용 성장 뒤로 좀 빠지고 일단 인플레 먼저 효용 먼저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한 40년간 살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생겨서 코로나도 생기고 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회귀한다는 이런 지금 한 40년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 패러다임 안에 있었던 우리 지난 40년 또는 20년이 실은 익숙했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이게 정치 경제 저 패러다임 바뀐 게 하나 있고요. 밑에는 이 냉전 기간 아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가 냉전이었고요. 대학 가니까 탈냉전이더라고요. 지금 혼란의 시대. 제 아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또 신냉전. 아, 자, 하필이면 요 30년 동안,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점들이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은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소련 이런 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지난 30년 동안은 이게 탈냉전으로 되면서 전 세계 하나로 뭉쳐졌고 자, 큰 전쟁, 큰 전염병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요게 실은 월가와 뉴욕이 중심에 돼서 움직였던 아주 뭐랄까 특이한 시대. 근데 그전에는 월가나 뉴욕이 아니고 실은 워싱턴이 핵심이었어요. 어떨 때는 정치 경제, 어떨 때는 경제가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의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경제 쪽보다는 일단 정치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마련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흐름을 보고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지난 40년, 30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거의 경제로 거의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라는 툴들이 이제 많이 효용이 좀 적었었는데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정치 경제라는 이런 판단들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상황. 그래서 이런 그물망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마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지지율이 83%라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게 전부 다 이상한 놈들일까? 전부 아니면 언론 탄압일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특히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막 정치나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가 그 경제 문제를 압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적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 30년에도 신흥국들은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네. 러시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신흥국가들을 막 다니면서 이제 투자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버넌스가 좀 성숙한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었는데 네.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지금 트럼프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도 또 프랑스든 뭐 독일이든 이런 나라에서도 마구 튀어나오는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의 정신들이 지금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그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그 정체성의 근원은 뭔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고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 끝나고 또 그 대응에 따라서 제재가 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경험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은 글로벌 투자가들 중에서 진짜 해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요. 이제 신흥국이나 이렇게 그분들은 이게 이미 익숙해요. 그래서 무디스나 S&P 같은 이제 글로벌 국가들을 레이팅을 주는 사람을 보면은 경제 분석은 한 4분의 1밖에 차지가 안 되고요. 재정이 한 4분의 1, 그다음에 정치 제도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한 4분의 1, 이벤트에 대한 분석이 실은 지정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염병 이런 것들이 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에 많은 시간을 경제하고 재정은 블룸버그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이 다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그런 거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요.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우리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한종 센터장님의 땅, 돈, 힘 이 책을 보시면 모든 걸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5분 선착순 15분께 이 책을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려주십시오. 메일은 여기서 저희 작가님이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요 메일로 저기 채팅창 위에 공지에 나와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15분 선착순 보내드립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꼭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15분 남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결론을 먼저 듣고 네. 중간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혹시나 하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제재는 강화될 거고 스택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게 지금 요새 하는 이제 블럭화라고 하잖아요. 냉전처럼.
그렇게 되면 계속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블록화는 제 생각에는 한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 그게 우리나라 또 일본 또는 유럽연합, 미국 선진국들이죠. 러시아 제재하라고 막 난리치죠. 그리고 반대되는 나라는 이제 일단 러시아와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잘하면 맞을 수도 있기. 이게 실은 우리한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신흥국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인도 되게 싫어하는 아프리카. 것 같은데. 인도 바이든이 지금 열받았죠. 네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음. 인도는 일단 역사적으로 소련과 되게 친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앙숙이죠. 파키스탄이 미국이랑 친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도는 소련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 체계가 거의 3분의 2가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제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50, 60, 70 이럴 때는 인도가 우리한테 적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기 어려웠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건 거의 80년대쯤 개방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실용적 의미에서도 인도는 우리가 분석할 때 유가 상승은 인도한테 쥐약이에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 원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 엄청나게 나고요. 재정 적자 줘야 되는데 보조금. 그것도 비료 보조금, 에너지 보조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인도는 그냥 셀이에요.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루피 결제해가지고 잘해서 딴 데는 110불인데 인도는 뭐 한 70달러에 갖고 온다? 땡큐죠. 자, 이런 실용주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쿼드의 중요한 멤버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네. 그래서 미국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한테 뭐라고 하기는 인도를 무슨 제재? 쉽지 않습니다. 인도가 참 옛날에 제3세계에서 비동맹의 어떤 리더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지금도 그 곤조가 있어서 그런지 자, 인도 이렇게 버티면 다른 나라 너네는 왜 동참 안 해? 그러면은 인도도 안 내놓고 왜 우리한테 말빨이 떨어져요. 근데 인도는 못 때리니까 그럴 텐데 다른 나라는 때릴 것 같은데 미국이. 다른 데도 때리기 쉽지 않습니다. 멕시코도 어렵고 멕시코가 지금 동조하지 않고 있고요. 오브라도르인데요. 자, 말로만 이렇게 조심하자, 잘하자 해놓고 동참 안 하고요. 브라질도 안 합니다. 자, 브라질은 또 특히 농산물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중남미가 가장 반사이익 보고 좋은 데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강세가 가고 있죠. 에그플레이션하고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껴안는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만약에 이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도 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우리식대로 사는데 왜 권위주의든 뭐든 인권이든 뭐든 우리가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러시아도 그도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우크라이나 또는 대만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만약에 체제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중국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계속 지원을 할 거고 또 하나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안보에 문제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합니다. 그 1대1로 그걸 갖고 오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딱. 위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러시아겠죠. 하나 러시아. 오른쪽 바다 건너 브라질.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농산물 광물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 브라질이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거의 브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선거를 관련해서 친미파, 친중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러시아를 껴안고 러시아가 중국 견제권에 아주 긴밀하게 편입돼 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상당히 오래 편입돼 있다는 거는 중국한테는 안보에서 중요한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강한 제재나 이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러시아를 떠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막 러시아도 스위프트 막 이렇게 하고 네. 막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힘을 합치려고 하면 뭐 브라질은 네.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있고 뭐 영향력도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브라질까지는 어렵고 네. 왜냐면 이제 말빨이 필요하죠. 인도도 안 하는데 다른 신흥국도 다 안 하는데 네. 왜 너는 안 해라고 얘기하기 뭐하고 동참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미국 좀 열받은 상태겠고. 네, 때려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때려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거를 묵인하는 중국. 네. 만약에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 뭐 이렇게 가서 나오게 된다면 실은 미국이 원하는 타겟은 중국이겠죠. 네. 네. 저 건의지 국가 놔두면 안 되고 저희가 세계 넘버원 되는 거를 저지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고 자 이게 언제든 올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빨리 오게 되면은 우리의 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신 이런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채권에서는 중국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들이 많이 나가는 대체 투자에서도 중국 투자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만기가 길어서 5년, 10년인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할지도 어떻게 알아는 거죠. 그런데 주식만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벌어서 내일 돈 벌어 나오려고 했는데 이 갑자기 몇 년 동안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데 러시아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제재나 등등등이 나중에 해당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면서 되게 신중해질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20년 동안은 이 뭐 권위주의든 뭐든 이 뭐가 내가 중요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라는 것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높아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거라는 것들입니다. 금리로는 더 높은 수익률이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미국이 어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미국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핵심 수뇌부에서 긴 그림으로 끌고 가는 거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인도도 말 안 듣고 브라질도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다극화된 미국이 컨트롤 하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그 해결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제 생각은 미국이 의도대로만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실은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러시아 제재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짜 그래서 러시아가 좀 뭐 바뀌었다. 뭐 그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신흥국들이 버텨주면서 그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아마도 러시아의 중국 경제권으로의 편입이 빨라지고 자 그래서 아마 이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지금 바이든이 만들고 있는 이쪽에서 중국이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흐름 때문에 일단 밸류체인에서의 그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이런 흐름, 중국은 미국 빼고 나머지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선진국을 이렇게 동맹으로 묶어버린다면 중국은 실은 이제 상당히 더 힘들 수 있겠죠. 예, 버틸 수는 있는데 발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장기 인플레가 쉽게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밸류 체인도 새로 다 중국을 배제하고 하나둘씩 넓혀가야 될 텐데 민주 진영,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민주 진영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대체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 소스도 누군가 제공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호 과정을 이제 잡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애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니까 트럼프 때 했던 관세는 풀어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러시아 제재 집중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면은 바보처럼 지금 인플레가 폭등한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식으로 가되 기업들에 대한 타겟,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또 문제 제기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보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뭐 밀턴 프리드만 얘기했던 화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그 교과서적인 방법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한 약간 그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 자체는 뭐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랑 금융 위기를 동일시하면 안 되고요. 약간 그냥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에 또는 2020년은
엄청난 경제 위기였고 금융 위기였지 그 전에 이제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연준이 이대로 가면 그 채권 시장은 실은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단기는 높고 장기는 별로 안 높고는 이거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말 내년에는 이거를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가냐 아니면 성장이냐 이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과 70년대와 다르기 때문에 연준과 중앙은행 등등은 그래도 일단은 물가를 확실히 잡는데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도 경기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가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그 가운데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선거 타겟식으로 그래서 무리한 트럼프처럼 관세를 막 때려서 뭐 이런 식이 아니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막 무작위 간다라는 70년대식을 바로 얘기하기는 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뭐 연준의 역사도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뭐 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네. 아까 제가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미국은 실은 이제 65년에서 79년, 82년까지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미국의 150년 저희가 인플레이션한 거 금리를 보면 60년 이전에 100년 동안에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디플레였고 1차,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 같은 거대한 전쟁 때만 인플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어서 60년대 사람들은 미국은 인플레 없어. 디플레 걱정이야. 그래서 인플레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 실패가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든 거고 근데 이때 보시면 연준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서번즈라고 하는 닉슨의 아바타라는 거죠. 오히려 연준 의원들이 금리 올리려고 그러면은 페널티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뒤로는 이 볼크가 금리를 올리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쭉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어요. 그린스 펀드 그렇고 조금씩 올릴 때마다. 근데 이게 대세 하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긴 있는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70년대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비슷한 게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케인즈주의의 국가 만능, 정부 만능, 지금 돈 엄청 쓰고 있죠. 요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각국마다 이 양극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의 한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로 풀려고 하는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빨간 거는 비슷한 겁니다. 또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가격 폭등했던 게 실은 비슷하죠. 그때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 대처를 잘못하면서 오일 쇼크 같은 에너지 급등으로 갔다는 게 비슷한데요. 완전 다른 게 연준의 독립성이 다릅니다. 지금 막 올린다 그러죠. 네. 자, 요게 완전 다르고요. 또 요 세 번째가 다릅니다. 그때 70년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 브레튼 우즈의 붕괴입니다. 달러랑 연결시켰던 그 금태환을 중지시키면서 금값 폭등하고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수입물가 급등하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달러의 위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달러의 위기인가요? 달러 엄청 강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사태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보고 막 이런 걸 따져보거든요. 국가별로. 미국은 별로 잃은 게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패권 쪽도 지켰고요. 러시아로 유럽의 의존도를 확 줄여버리면서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데요. 조셉 나이가 얘기하는 건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 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동맹과 같이 제재를 한 방에 하면서 별로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게 아직 있고요. 세 번째는 별로 뭐 하지 않으면서도 달러의 위상을 국력 소진하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래서 70년대는 이 달러의 위기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실은 금리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페트로달러로 이제 에너지 결제를 달러로 했던 이 두 번째입니다. 실은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었어요. 이걸 지키려고 볼커의 회고록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때 70년대
노력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자 위안화 결제 좀 한다고 사우디에서 또는 뭐 루브라 결제한다고 달러가 뭐 이상하게 손실이 좀 생기나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 아니요. 자 지금의 갈돈은 그래서 돈이 가는 데는 역시 달러. 그래서 향후 10년, 20년에는 지정학적 이 변화에 따라서 중국과 만약 러시아 쪽에 힘이 세지고 이렇다면은 위상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좀 10년, 20년 봐야 될 것 같고 한 2, 3, 4년에서 5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갈 곳은 달러라는 생각이 들죠.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래서 달러가 혼자 강세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글로벌 우리 전문 채권 전문 이런 분들이 지금 한 2분기 정도를 인플레 고점을 치고 70년대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점을 치고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흘러내리는 하지만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공급망도 그렇고 뭐 이런 블록화도 그렇고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자, 이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2분기쯤에 채권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아 이거 하반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들었는데 네. 일단 뭐 다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아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 아마 이게 주식 얘기 말고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 이런 거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럼 이제 뭐 앞서 서두에 뭐 결론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2분기에 채권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을 좀 사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제 말미에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면 달러 채권을 좀 미국채를 사면 어떨까라는 네, 좋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제가 뭐 틀린 건 좋습니다. 틀린 건, 네.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뭐 좀 정리를 하신다든지 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25년 동안 금융투자를 채권에서 이제 회사채 이런 거랑 해외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봤는데 그 방법론을 너무 경제만 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정치 경제 또는 이제 지정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 2020년대 되게 불확실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포착하고 투자의 기회를 잡는데,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 지정적인 변화가 났을 때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앞으로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치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정치는 아예 관심이 없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정치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신앙종 센터장님과는 이만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땅, 돈, 힘입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면 교보로 달려가십시오. 네, 센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